자,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고급 C# 프로그래밍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다룬 것은 배열과 컬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배열은 여러분들이 그 C# 프로그래밍 시간에 현성열 교수님과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배열은 좀 더 간단하게 하고 우리는 이제 컬렉션부터 출발을 해보기로 하죠.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광수 생각은 어릴 때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창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란 쉽게 말하면 뭐 희한한 생각들, 새로운 생각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차츰차츰 이 창의적인 생각들은 없어집니다. 광수 생각에서 얘야 너 누구니? 알캉달캉 군뱅이요. 그 알캉달캉 군뱅이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정직하게 행동할 때마다 조금씩 성공이 다가온다는 얘기를 했네요. 이게 조셉 슈거맨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커다란 성공으로 이끈다 그랬네요. 하지만 우리가 악의 없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강력한 요인이 우리를 실패로 내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신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뢰가 없으면 언젠가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뢰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성공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 오른쪽 그림에는 이제 자문에 있는 솔로몬 왕이 지은 삼천수의 이제 격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보면 거기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네. Be honest, 정직하라 그랬네. Even if others are not, 다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더라도 정직하라. 그래서 even if others will not,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도 너는 정직하라 그랬네요. even if others cannot,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을지라도 정직하라 그랬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직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동서고금 막론하고 진리인 것 같습니다.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정직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걸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 저번 시간에 클래스와 구조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참조형의 변수입니다.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객체의 레퍼런스 변수를 만드는 과정과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었죠. 그런데 구조체는 가병의 자료입니다. 가병의 자료이기 때문에 생성자를 호출하여도 되고 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힙 영역에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클래스가 속성과 메서드를 갖는다면 구조체는 속성만 갖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료형 get 타입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였죠. is 연산자, as 연산자. is 연산자는 내가 무엇으로 변경이 가능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as 연산자는 나를 무슨 자료형으로 변경을 해다오 라고 요청하는 거죠. is 연산자는 결과가 참 또는 거짓으로 나올 것이고 그 as 연산자는 결과 자체가 객체이거나 아니면 널이거나 그 변경하지 못했을 때는 널 값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되겠죠. 분할 클래스는 우리가 GUI 환경에서 널리 이용하는 것으로서 디자인 화면과 C# 코드가 별도의 파일로 존재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분할 코드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우리 form.cs라고 하는 게 있고 form.designer.cs라고 하는 게 있었었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주 진입점인 메인 메서드 내부를 보자면 거기에서 폼을 생성하는 생성자를 호출하고 호출자 내부에 폼의 생성자 내부에서 initialize component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함으로써 화면에 뭔가 우리가 디자인해 놓은 내용들이 출력이 되게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배열이라고 부르는 방법이고 두 번째 이제 컬렉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부를 겁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별로 어렵진 않지만 얘네들을 구현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용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얘네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컬렉션 중에서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다루고 다음 시간에 해시 테이블, 스택, 큐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입니다. 배열은 컴퓨터의 자료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형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들은 같은 형의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배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배열의 각 원소는 첨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첨자는 대개 정수값을 사용을 하게 되죠. 배열은 기억장치 내에서 연속적인 공간에 저장이 되는 리스트를 의미하게 되는데 사실은 요즘은 C샵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연속적인 공간에 저장이 됨으로 인해서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하겠는데 이 포인터를 이용한 접근은 좀 어려운 얘기라서 그냥 그 정도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형 변수는 그 배열은 기본적으로 참조형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스택 영역에 레퍼런스 변수가 존재하고 힙 영역에 인스턴스가 존재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자, 배열 선언하면 어떤 장점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0명의 나이를 저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그 100명의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age 1부터 age 100까지 이렇게 그 변수를 선언한 것만 해도 벌써 100줄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100명의 자료를 저장할 때 우리가 이 한 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배열 이게 꺽쇠 가루가 배열을 선언해 준 건데 정수형 배열로 선언해라. 배열의 이름은 age다. 그리고 그럼 배열의 이름이 age까지 나오면 여기까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 이름이 age예요. 자, instance new int 100 그러면 이제 배열이 100개의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총 1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왼쪽에 비해서 선언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그보다 더 편리한 점은 우리가 배열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요소 하나하나에 접근할 때 우리는 여기 이와 같이 그 인수를 쓴다고 그랬는데 첨자 값을 우리가 인덱스 값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인덱스 값을 이렇게 변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값을 변수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컴퓨터의 가장 강력한 문장 중에 하나인 반복문과 같이 씀으로써 우리는 훨씬 효과적으로 배열 요소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이 특히 이제 반복문과 같이 씀으로 인해서 훨씬 더 중요성이 증가하게 된 것이 배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 큰 장점이 생기고 반복 구문을 이용함으로써 깔끔하고 빠른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선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1단계에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어주는 과정, 얘네들은 스택 영역에 만들어진다 그랬네요. 2단계에는 배열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과정, 얘네들은 힙 영역에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열 선언해 줄 때 int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라. 배열의 이름은 AR이다. 여기까지 선언하면 이게 배열의 레퍼런스 변수 선언해 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RR equal new int 꺽쇠가로 5 그러면 얘는 배열의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동시에 수행할 때는 이렇게 한 줄로 int 꺽쇠가로 ARR equal new int 꺽쇠가로 5번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단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첫 단계에서 스택 영역에 ARR 하는 것이 이게 1번 단계에 해당이 되겠고 1번 단계에서 화살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5개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두 번째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만들어지고 이런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키워드는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배열의 초기화입니다. 배열의 초기화는 기본적으로 선언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별도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지정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배열을 선언해 줄 때 지금 현재는 레퍼런스 변수와 인스턴스를 동시에 생성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int 꺽쇠가로 ARR 배열의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해주는 과정, new int 꺽쇠가로 5 배열의 크기를 지정해주는 과정, 그 인스턴스를 생성해주는 과정. 자, 초기화 과정은 이렇게 중괄호 속에다가
개수를 요 5개와 개수가 맞아떨어져 주기만 한다면 큰 문제 없이 배열의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레퍼런스 변수가 있고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을 때 지금 현재 우리는 가장 앞에 1, 두 번째 2, 3, 4, 5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배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레퍼런스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 인스턴스 생성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배열의 초기화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아도 초기 값이 5개이기 때문에 그냥 그 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는 동시에 할 때는 ALR이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해 준다. 초기 값이 뭐다. 이렇게만 선언해 주더라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 가지 문장은 완전히 동일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상태에서 이 세 문장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별도로 지정할 때는 자 우리가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을 해줬네요. 그리고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가 초기화 값을 주었어요. 자 이와 같이 처리해 줄 때 지금 1번 위치와 2번 위치는 배열이구나 그리고 5개의 값을 주는구나 하는 것들이 금방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방식으로 초기값만 부여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은 컴퓨터가 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레퍼런스 변수와 인스턴스 선언을 따로 할 때 이 세 번째 초기값만 바로 부여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UI를 한번 좀 열어볼까요? UI에는 지금 현재 그 12의 1번에 해당되는 솔루션을 더블 클릭하거나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 이제 새로운 콘솔 앱을 하나 추가하기로 하죠. 콘솔 앱의 이름은 01ALR Array APP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메서드에 들어왔네요. 자, 여기에 스택 영역에 배열을 선언해 주는 과정 인테저 꺽쇠가로 IARR 1번 정수형 배열 1번 이렇게 정의를 해줬네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는 과정 new int 꺽쇠가로 5 해주면 5개의 저장 공간을 갖는 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얘네들을 동시에 만들 때는 이와 같이 int 꺽쇠가로 IARR2 2번 배열을 만든다. 그리고 new int 꺽쇠가로 배열 요소는 5개를 한다.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for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 반복 처리하는데 배열이 이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i값 첨자값은 0으로부터 5보다 적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1번 배열에도 접근할 수 있고 2번 배열에도 접근할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for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0번과 1번 위치에는 1번 배열을 2번과 3번 위치에는 2번 배열에 해당되는 것을 출력해 줌으로써 우리는 반복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해서 배열 요소를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열을 선언해준과 동시에 초기값을 부여해주는 방법이네요. 이 방법이 38번의 기술에 놓은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정수형 배열을 선언한다. 5개의 초기값을 갖는다.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이죠. 근데 배열과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포문 외에 for-each 문이라고 하는 반복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for-each 문에서 이 뒤쪽에는 배열의 이름이거나 컬렉션 이름이 되겠습니다. 배열의 이름이거나 컬렉션 이름. 그 다음에 이 앞쪽은 각각 구성 요소의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배열 각각 하나하나에 예를 들어서 정수형이 들어있다면 이제 정수값으로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글자가 들어있다면 글자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현재 IARR2라고 하는 것은 정수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정수형 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I value 0번 요소가 가장 먼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next가 되면 I value 1번 요소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모든 요소들을 다 경유하고 최종적으로 I value 5번까지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for-each 문의 작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배열의 요소 개수만큼 모든 요소들을 순회하면서 처리해 줄 때 for-each 문을 사용하는데 이 for-each 문을 쓰면 코드들이 훨씬 더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 컬렉션에는 포이 지문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출력된 내용은 별거 아니니까 뭐 1번 배열, 2번 배열, 3번 배열, 여기 2번 배열 출력이군요. 이렇게 출력을 해줬습니다. 자, 이 배열은 또 다른 형태로 계산된 결과 자체가 배열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걔네들을 배열 요소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트링에 해당되는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문자열에 대해서 스플릿 메서드는 어떤 특정한 그 단어를 기준으로 여러 개의 문자열로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플릿입니다. 나누는 거죠. 분리하는 겁니다. 문자열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메서드 실행 결과가 배열로 남을 때 배열에 어떻게 담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예제로 만들어 보기로 하죠. 템플릿은 윈도우즈 폼 앱으로 하도록 하겠고 이름은 우리 0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는 UI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는 새로운 컨트롤이 하나 왔나요? 그 컨트롤 이름은 리스트 박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모나게 생긴 거.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가질 수 있고 그 구성 요소들을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 박스는 항목의 목록을 표시해주는 윈도우 컨트롤입니다. 폼즈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서 속해가 있는 거고 주요 속성은 백컬러, 폰트, 아이템에 S가 붙어죠. 여러 개가 그 항목이기 때문에 목록이기 때문에 여러 개죠. 그래서 아이템즈가 붙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추가할 때 아이템즈 붙으면 그 오른쪽 끝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항목 편집기로 컬렉션 편집기를 이용해서 값들을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 selected indices, 그 다음에 그 한 개를 선택할 때 selected item,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 selected items, 한 개만 선택한다면 selected index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모드는 단일 선택이냐 아니면 다중 선택이냐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미 UI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이 작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번 영역은 폼에 해당되는 속성, 네임 속성과 텍스트 속성을 바꾸었습니다. 2번은 텍스트 박스입니다. 텍스트 박스는 네임 속성만 지정을 했네요. 3번은 버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임 속성, 텍스트 속성을 변경을 해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9번 위치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리스트 박스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소 분리 버튼을 따당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제 코드를 입력하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어드레스 폼은 폼으로부터 상속받았고 파셜 클래스, 부분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생성자에서 보면 initialize 컴포넌트를 호출해서 designer.cs 코드를 이용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버튼 스플릿 클릭입니다. 처음에 입력 자료가 없으면 주소를 분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텍스트 박스 텍스트의 랭스가 0보다 적거나 같다는 얘기는 그 글자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냥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텍스트 박스에 들어있는 어드레스의 텍스트 속성이면 여기는 글자인데 거기에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력으로는 우리가 그 글자를 분리해 줄 때 기본적으로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건데 지금 현재는 작은 따옴표에 쌓여져 있죠. 글자 그 빈칸 한 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빈칸을 기준으로 글자를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과가 몇 개가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빈칸, 여기 빈칸이 있으니까 0번 위치, 1번 위치, 2번 위치 이렇게 글자가 총 3가지 형태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게 배열의 모습으로 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스트링형의 배열로 선언을 해주고 스프릿 어드레시스라고 하는 곳에 그 결과를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실행하면 결과가 몇 개인지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니까 배열의 크기까지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는. 자, 포이 지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걔네들을 리스트 박스의 아이템으로 등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배열 요소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배열의 각각 요소 하나는 스트링형으로 들어있으니까 ADDR이라고 하는 스트링 자료에다가 항목 하나하나를 담아와서 이제 리스트 박스에 추가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 요소를 우리가 이제 레이블에 출력을 해볼까요? 배열 요소 0번 위치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광역자치단체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하면 광역자치단체를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기 스프릿 어드레스.랭스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적어도 최소한 주소가 두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광역이니까 두 번째 나온 것은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 위치에 있는 것을 기초자치단체에다가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항목이 2가 된다는 얘기는 최소한 3개가 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이제 도로명까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요 세 번째는 이제 도로명에 속해 있으니까 2번 위치에 있는 것을 도로에다 표시하고, 그보다 한 개가 더 있으면 걔네들은 이제 빌딩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건물에 표시하고, 추가적으로 더 있다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세부 주소들이에요. 그래서 세부 주소는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포문을 통해서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 주소 경기도 파주시 주라이길 159 두원공과대학교라고 해주면 리스트 박스에서는 각 항목 나눠서 0번 위치,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4번 위치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각각 영역으로 나눠서 출력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컬렉션에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죠. 컬렉션은 그룹화된 유사한 형식의 개체 집합을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배열과 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열이 갖고 있는 구조적 기능적 한계를 보완해주는 자료 구조입니다. 컬렉션의 대표적으로는 스택, 큐, 어레이 리스트, 해시 테이블 등이 있습니다. 자, 배열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입니다. 자, 0번 위치, 1번 위치, 2번 위치 이렇게 요거를 이제 인덱스라고 불렀죠. 인덱스를 통해서 각각 요소에 접어들 수 있고, 각각의 요소에는 우리가 동일한 형태, 예를 들면 과일이라고 하는 형태의 동일한 형태의 자료들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크기의 객체를 관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객체가 삭제되면 자리를 옮겨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데 비해서 컬렉션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객체의 개수를 염려할 필요가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 내의 객체가 삭제되면 컬렉션으로 자동으로 자리를 옮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렉션은 바구니 같은 모양이라면 우리가 배열은 한 줄로 쭉 나열해 놓고 줄 세우는 모습,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컬렉션 중에서 그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배열과 가장 흡사한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걸 보기로 하죠. 얘네들은 크기가 동적으로 증가되는 배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List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게 되고, 컬렉션의 요소를 나타내는 인덱스는 0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system.collections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 왼쪽이 배열, 오른쪽이 어레이 리스트인데 두 가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기로 하죠. 지금 현재 배열 요소에 보면 이제 현재는 배열이 5개의 엘리멘트를 현재 갖고 있게 선언이 됐네요. 그리고 요 각각에 해당되는 요만큼들을 우리는 배열의 엘리먼트, 배열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5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번호들을 우리가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배열이라고 하는 것도 그 참조형 변수기 때문에 스택 영역에 레퍼런스 변수가 만들어지고 힙 영역에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택에서 가리키는 곳을 가봤더니 곧바로 해당되는 요소들이 쭈루룩 나열이 되게 돼 있죠. 그리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1이라고 하는 값을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myArray 꺽쇠가로 해주고 0번 요소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손쉽게 첨자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요소들을 가져올 수가 있죠.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를 한다면 힙 영역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스택 영역에 만들어지고 힙 영역에 요소들이 존재하는 위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다 기본적으로 개념은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번호도 0, 1, 2 이렇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 영역에 다시 새로운
이렇게 화살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해당되는 요소들에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포인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초기에 결정이 되지 않아도 돼요. add 메서드를 통해서 추가하거나 insert 메서드를 통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지우고 싶으면 remove나 remove and 메서드를 이용해서 지워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약간 사용법은 복잡하긴 하지만 메서드를 사용하니까 그러나 좀 더 효율적으로 자료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array list입니다. array list의 멤버를 보자면 capacit라고 하는 게 있어요. capacit는 현재 요소가 총 몇 개가 포함이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capacit가 0이겠죠. 하나하나 추가되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내가 뭔가 하나 지웠어도 capacit는 줄어들지 않아요. 4개까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카운터는 array list에 실제로 포함된 요소의 개수입니다. 자, 4개까지 올라갔다가 하나를 지웠다 그러면 얘는 3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항목을 나타낼 때는 array list의 이름에다가 꺽쇠가로 첨자 이렇게 해주면 기본적으로 그 지정된 키와 관련되어 있는 값을 가져오거나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배열에 접근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게 접근할 수 있죠. 자, 또한 메서드를 이용해서 접근해 줄 수도 있는데요. add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array list 끝부분에 추가해 줍니다. clear 그러면 모든 걸 제거합니다. contain 그러면 해당되는 게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insert 그러면 어떤 특정 지점에 삽입할 수 있는데 삽입할 위치와 삽입할 개체를 넣어주면 됩니다. remove라고 하면 맨 처음 발견되는 해당 요소를 제거를 해줍니다. remove at 그러면 인덱스 값을 주고 그 인덱스 요소를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rray list는 이런 정도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3번 그 프로젝트를 추가해서 콘솔 앱으로 이런 이름을 갖는 프로젝트를 추가해서 array list를 한번 활용해 보기로 하죠. 자, array list를 만든 다음에 메인 메서드 내부에 array list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름은 mlist라고 하기로 하죠. new array list 생성자를 호출했습니다. 아마 이 상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류가 생길 겁니다. 왜 그럴까요? array list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예, using system.collections, system.collection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using 구문을 하나 추가해야만 우리가 이 array list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mlist.capacit를 출력해 보기로 하죠. capacit는 수용할 수 있는 한계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직은 array list에 하나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capacit는 찍어보게 되면 나중에 하나도 없다. 0의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개의 아이템을 추가를 했는데 add 메서드 썼네요. add 메서드 쓰면 그 array list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 들어가고 또 이어서 하나 들어가고 총 3개의 메서드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위치 1번 위치에 하나를 추가하라 그랬네요. 자, 1번 위치에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이 연결고리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다음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요소에 이렇게 100이라고 하는 값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값들을 확인을 해 볼까요?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배열처럼 mlist 꺽쇠가로 i 형태의 인덱스를 줘가지고 그 항목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배열처럼 array list도 이런 형태로 출력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array list의 요소 카운트 값을 한번 출력해 보기로 하죠. 그리고 for each 문을 이용해서 이제 array list에 각각 접근해서 그 걔네들을 쫙 순회해서 출력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remove를 이용을 해서 좀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remove as은 인덱스 값을 주고 해당되는 위치를 지워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remove라고 하면 해당되는 항목과 일치되는 첫 번째 항목을 삭제해 준다 그랬네요. 자, 그리고 다시 mlist.capacit를 출력해서 현재 수용 한계가 몇 개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운트 개수도 확인해 보기로 하죠. 그리고 for each 문으로 현재 남아있는 그 array list의 요소는 몇 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자, 가장 먼저 지금 초기에 capacit를 찍어보면 0의 개수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3개 아이템 추가가 됐다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번 위치에 아이템 추가했다는 게 나왔네요.
그리고 그 1번 위치에 들어간 걸 확인해 봤더니 어레이 리스트 꺽쇠가지로 1번을 했더니 그 1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네요. 현재 length of m 리스트는 카운트 값이죠. 현재는 4개의 값이 들어있고 그 4개의 값은 각각 여기 보는 것처럼 123 그리고 중간에 집어넣은 100, 456, 706, 89 이렇게 4개의 값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remove add과 remove를 통해서 2개를 줄여줬어요. 그 다음에 커패시터 확인해 보니까 커패시터는 4로서 바뀌지 않죠. 위에 있는 그 처음에 만들었을 때 4까지 올라갔던 거와 똑같이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랭스를 확인해 보면 이 랭스 값은 2로 4개에서 2개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랭스를 포이치 문으로 찍어보면 4, 5, 6, 7, 8, 9 아까 100을 지웠고 그 다음에 123을 지웠죠. 그래서 남아있는 2개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동작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면 처음에 add에 의해서는 1, 2, 3, 4, 5, 6, 7, 8, 9가 입력이 됐겠네요. 그 다음에 인서트를 이용해서 1번 위치에 100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뒤로 밀리면서 여기 1번 위치에 100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remove s라면 여기 1번 위치에 있는 그 100이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remove를 하면 123에 해당되는 게 가장 먼저 나오는 123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4, 5, 6 그리고 7, 8, 9 2개의 값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도전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도전과제는 배열을 이용해서 성적 처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이 구현 방법을 달리 이야기하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지금 제공해주는 힌트는 참고 자료요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른 형태로 충분히 이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현하는 방법, 얘네들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내가 제시하는 힌트에 너무 몰입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제시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제 결과만 나오면 그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겁니다. 단 좋은 알고리즘이냐 아니냐는 것은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깔끔하냐 그리고 실행을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만큼 적으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 10명에 해당되는 3과목의 성적을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을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배열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네요. 그 배열의 요소에 저장할 때는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정수로 변환한 다음에 각 요소에 저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드랍다운 리스트에 학생들의 학번을 등록해서 내가 학번을 선택하면 10명 중에서 1명의 성적을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번을 선택하면 성적 관련 정보를 출력을 하는데 과목별 평점을 계산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A 플러스로부터 F까지 쭉 그 점수를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 시간에 그 if문, 스위치 케이스문 그런 걸 다룰 때 조건문을 다룰 때 여기에 그 코드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그레이드를 구할 수도 있고 평점 그 포인트를 계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레이드 계산하는 것, 포인트 계산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 그레이드가 A 뿌리면 포인트는 4.5가 됩니다. 그레이드가 A0면 포인트는 4.0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점수가 부여되는 것을 우리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점 평균을 계산하기로 하죠. 평점 평균은 학점 곱하기 등급, 그 포인트 나누기 그 학점 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더블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UI는 수업 시간에 제공해 주도록 하죠. 자, 얘는 UI입니다. 그래서 학번을 텍스트 박스로 입력하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학점은 우리가 구조체에서 정의를 해놓고 학점은 그 학생마다 달라지지 않는 거라서 이제 그 정보를 읽어와서 실행을 하면 요 위치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입력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성적 입력 그러면 배열 요소 하나에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배열 요소는 10개로 정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10개보다 더 클 경우에는 이제 오류가 발생하니 그 오류를 체크할 수 있는 것까지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학번을 선택하게 되면 이름도 나타날 것이고 점수도 나타날 거고
평점 4.5로부터 1.0까지 F는 0.0에 해당되는 점수까지 출력하게 되겠고 등급은 A 플러스 A0, B 플러스 B0 이 값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GPA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해주는 형태로 하기로 하죠. 속성 값은 비주얼 스튜디오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전과제의 힌트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우리 이 도전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 정보는 클래스에, 학점수는 구조체에 넣어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쉬운 것부터 먼저 보죠. 먼저 크레딧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속성밖에 없죠. 구조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은 컨스탄트로 선언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C샵은 4점, OP는 4점, HTML은 4학점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이 컨스탄트로 선언을 해두게 되면 상수기 때문에 얘네들은 구조체 이름.cs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C샵의 학점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credit.cs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4라고 하는 학점을 곧바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학점은 변화가 되지 않는 거라 이렇게 별도로 상수로 선언해 두면 아주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다음 학생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정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스태틱으로 카운트라고 하는 값을 주어서 얘네들은 총 학생수라고 넣어두기로 하죠. 이 총 학생수가 10명을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현재 배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 학생에 대해서는 int, id를 학번으로, string name을 이름으로, 그 다음에 각각 세 과목에 대한 성적을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두기로 하죠. 그리고 property는 각각 get만 property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set은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입력하도록 조치를 취해준다면 set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스튜던트 클래스에 getGrade와 getPoint라고 하는 내가 성적을 넣어줬을 때 등급과 평점을 계산하는 그런 루틴을 여기에 스튜던트 클래스에다가 넣어두기로 하죠. 얘네들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태틱으로 선언을 해주면 좋습니다. 정적인 메서드로 선언해주면 그냥 student.getGrade, student.getPoint 형태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호출할 때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 크레딧 구조체는 struct credit 안에 필요한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클래스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public modifier가 필요할 겁니다. 자, 다음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정적인 멤버 변수 얘를 선언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멤버 변수는 학번, 이름, C샵 성적, OP 성적, HTML 성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고 기본적으로 상속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private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property를 지정을 하는데 입력은 생성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set은 만들지 않고 get만 정의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 그 생성자를 하는데 얘네들은 학생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d, name, cs, op, html 성적을 가져와서 멤버 변수에 저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위에 선언해 놓은 그 카운트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코드로 구성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적인 메서드로 그 등급을 처리해 주는 것과 이제 평점을 처리해 주는 것. 여기 괄호가 하나 지워졌네요. 그래서 두 가지 정적 메서드로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4.5로부터 0.0까지 출력하는 것, A 플러스로부터 F까지 출력해 주는 것, 이런 메서드를 만들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 폼에 들어있는 겁니다. 폼의 최대 학생 수를 보통 우리 이제 상수로 선언했죠. 그 다음에 10명의 학생 성적을 저장하기 위해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10개의 배열을 선언해 주면 되겠습니다. 폼 로드에서는 기본적으로 크레딧 구조체에서 학점수를 읽어봐서 화면에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그 지금 현재는 그 텍스트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리드 올리 텍스트 박스 3개의 학점수를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를 클릭하게 되면 처음에 배열 요소가 10개를 넘었으면 더 이상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입력 값을 불러오는 것, 객체를 생성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콤보박스에 학번을 등록하는 것, 이런 것까지가 여기에 인서트 메서드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CBID Selected Index Changed 이벤트 핸들러에서는 기본적으로 저기
우리가 배열 요소를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 별도의 레퍼런스 변수 하나 정의하는 게 낫죠.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좀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 이름 출력하고 과목별 성적 출력하고 과목별 평점 출력하고 과목별 등급 출력하고 그다음에 GPA 계산해서 이제 출력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면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납니다.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여기에 처음에는 우리 폼에서는 요 학점 값을 출력하지 않았지만 폼로드에서 그 우리 저기 환경 설정하는 폼로드에서 이 값들을 크레딧 구조체에서 읽어와서 출력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폼 디자인의 백으로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학번 부여하고 이름을 집어넣고 성적 집어넣고 성적 입력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 학번에 하나가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면 이제 배열 요소가 두 개로 정의가 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1번 학번을 출력하면 아래쪽에 쭈루룩 계산 값이 나올 거고 2번 학생 출력하면 2번 학생에 해당되는 성적들이 주르륵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는 게 도전과제 1번입니다. 도전과제 2는 어레이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학생 수를 명확하게 할 때는 어레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는 어레이리스트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 도전과제 1의 프로그램을 어레이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 스코어 폼즈 CS의 프로그램만 일부 변경하면 되고 그쪽에 스튜던트 클래스나 크레딧 클래스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폼도 복사해서 쓰면 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될 영어 단어네요.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깜지 작업을 해서 이제 학기 말에 한꺼번에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관리하는 배열, 컬렉션 중에서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네요. 이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일 라운지의 사람을 얻는 기술에는 이제 무슨 일을 하시죠라고 묻지 말라라는 얘기가 들어있네요.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학습을 하다가 의문사항이 생기면 질문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질문은 SNS로 하거나 혹은 우리 대면 수업 시간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No dumb question,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